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2024년 미국 대선 특집 보도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인신입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의 역전, 운수 대통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갑자기 운이 나가 보이는 공화당 트럼프 부통령 후보 리스크, 여론은 또 해리스가 트럼프를 이기려면 이런 순서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역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정쩡한 말도 안 되는 미국 대선 캠페인은 끝났고 지금부터 진짜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트럼프와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사이의 캠페인입니다. 제가 트럼프, 해리스 이렇게 라스트 네임만 불러드렸네요. 다 알고 계시는 것을 아니까. 도널드 J. 트럼프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민주당의 대선 후보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르는 것과 같은 그랬는데 터닝 포인트가 왔죠. 우선 그 일주일 동안을 한번 돌아보자면 일주일 전에 공화당 딱 일주일 전에 이 시간에는 행복했습니다. 전당대회 마지막 날이었고 신의 가호로 암살 미수에서 살아난 트럼프 전 대통령 수락 연설도 했고 마이크 펜스는 전 부통령이고 J.D. 벤스 오하이오주 연방 상원 의원이 지금 그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확정되면서 노동계층을 모을 것 같았습니다. 격전지 뭐 펜실베니아, 미시건 이런 데에 유권자를 모을 것 같았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이거 부통령 잘못 뽑은 것 아니야? 이런 말도 들립니다. 뒤에 잠깐 부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건 공화당이 변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6월 27일 토론 이후에 점점 인기가 내려가고 있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 이후 인기가 올라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공화당은 전당대회에서 똘똘 트럼프 중심으로 뭉쳤는데 민주당은 바이든 가지고는 안 되겠어 하는데 물러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공화당 전당대회 완전히 공화당이 그야말로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단결에 있어서. 그런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사흘째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임한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을 그 후보로 공식 지지했죠.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는 어느 때보다도 빨리 36시간 안에 해리스가 후보가 되도록 다른 사람 후보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차단을 해줬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후보가 꼭 부통령이 예뻐서 그런 건 아닙니다. 시간이 선거까지 100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지체하다간 분열만 나오고 큰일 나겠다 싶어서 딱 카멜라 해리스 쪽으로 뭉친 거죠. 그리고 민주당의 유권자들도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이든만 아니면 돼 하고 쫙 뭉쳐서 뭐 자원봉사 기금도 뭐 몇 시간 지나니까 합쳐서 뭐 2억 3천만 달러인가가 모여졌고 게다 대고 바이든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9,150만 달러까지 있죠. 완전히 선물 보따리를 카멜라 해리스가 받게 된 겁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변화가 공화당에도 우울한 분위기로 변화를 준 거죠. 그래서 그날부터 일요일부터 민주당과 공화당은 완전히 대본이 하나도 없는 선거 캠페인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지금은 운 좋은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그리고 대선 후보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운이 좋다고 말씀드렸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미적거리지 않았으면 아마 예비선거 과정을 조금이라도 거치면서 다른 후보들과 경쟁을 했어야지 됐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전부 해리스 후보의 부통령 후보 쪽으로 밀려나게 됐는데 해리스 부통령이 그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말하자면 고집을 피웠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이 이제 나가고 나서 시간이 없으니까 완전히 어부지리를 한 거죠. 빨리 뭉쳐서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도 선거 캠페인 속도를 냈습니다. 현재까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결과가 좋습니다. 물론 선거 기금도 물론 바이든 대통령과 같이 일할 때 노력한 건 있지만 그대로 받아들였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제도 바이든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그 일요일에 아주 급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X 소셜미디어, 전에 트위터를 통해서, 그래서 어제 집무실에서 한 9분 11초 정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도 재선 나가려고 계획을 했지만, 그리고 제가 재선에 나갈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본인이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을 쭉 열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앞으로 가야지 됩니다. 미래를 위해서, 또 민주주의를 보존하기 위해서 해리스를 향해서 뭉쳐주십시오. 민주주의를 보존한다는 것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어제 그런 얘기도 해줬죠. 이리하여 공화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진 겁니다. 며칠 전에, 딱 일주일 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갑자기 바이든이 나가고 바이든보다 젊고 트럼프보다도 거의 20년 젊은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59살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78살입니다. 게다가 민주당이 확 뭉쳤죠. 돈은 돈대로,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자대로 그동안 헐리우드에서 돈 쫙 가지고 있었던 것을 바이든에게 기부하지 않고 다 푼다고 하죠. 더군다나 해리스 후보의 남편은 주이시면서 아주 영향력 있는 헐리우드의 큰손이죠. 변호사니까. 엔터테인먼트 변호사가 미국에서, 특히 로스앤젤레스에서 막강하잖아요. 완전히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이게 쫙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갑자기 확 늙어버렸습니다. 바이든이랑 함께 있었을 때는 항상 바이든이 늙은 사람, 트럼프는 그나마 젊은 사람 이랬는데, 이게요, ABC 방송에서 토론이 끝나고 여론조사를 했었던 당시에 바이든은 너무 나이가 많아서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85%. 그때 트럼프도 60% 이상 그 같은 비율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카멜라 해리스가 나오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또 하도 이제 그 자리에서 미적하다 있으니까 그냥 새로운 사람이 좋은 거예요. 바이든만 아니면 누구라도 민주당에서 하니까 갑자기 확 늙어버렸고, 토론하자, 우리 뭐 박스에서 하자 하지만 토론을 할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카멜라 해리스가 I'm ready, 토론할 준비, 트럼프와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원래는 ABC와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제 박스가 하자고 해서 이걸 카멜라 해리스가 받을지 받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는 박스가 편한 거고 해리스는 박스는 불편하고, 원래 이 이전에 ABC의 토론은 예정이 돼 있었고요. 뭐 카멜라 해리스가 그냥 순발력 있게 말하는 건 약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캘리포니아주의 알라메다에서 검사, 샌프란시스코 검사, 캘리포니아주의 검찰총장 2번,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연방 상원의원 했고 부통령을 거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히 한국에서 이 서울경제신문을 통해서 이 방송을 듣고 보시는 분들은 검사가 됐으니까 뭐 한국이랑 비슷하네 하면서 검사가 경험 없이 정치를 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은 검사였던 적이 예전에 90년대 초고, 그리고는 검찰총장을 할 때가 이미 이제 2000년대고, 샌프란시스코의 검사를 할 때도 이미 이제 2000년대거든요. 그리고는 그 이후로 검사로 시작해서 수십 년은 검찰총장, 캘리포니아주에. 캘리포니아주가 인구가 4천만 명의 세계 경제 규모로 따지면은 5번째 국가 정도 되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런 나라의, 그런 국가의, 그런 캘리포니아주의 법무장관이었다는 거잖아요. 검찰총장, 법무장관, 좀 같이 말을 쓰고 있는데요. 그리고는 부통령까지 하고 상원의원도 하고 있으니까 20여 년은 정치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한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만만치 않은 거죠. 바이든 대통령은 유세도 나오지 않고 하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한 위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두려운 현실을 어떻게 이제 이어갈 것인가. 그러다가 또 떡하니 공화당이 부통령도 잘못 뽑은 것 같아 하는 얘기가 슬슬 나오거든요. 바이든 때는 괜찮았습니다. 39살의 J.D. 벤스라는 오하이오주의 연방 상원 의원이 우선 젊고 블루칼라 계층이고, 오하이오주에서 본인 자체가 할아버지 때, 엄마 때, 뭐 누나도 그렇고 다들 힘들게 노동계층에서, 엄마는 뭐 헤로인까지 중독돼서 병원을 드나들면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리고도 결국 본인도
학교 다닐 때 거의 낙제하다시피 했는데 낙제에 가까웠는데 고등학교 때 정신 차리자 해서 군대에 갔다가 와서 그제서야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 GI빌 군인 갔다 오면 대우가 좋잖아요. 입학을 했고 그리고 예일대학교 법대를 입학을 해서 아메리칸 드림이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었을 때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사람 그리고 블루칼러 계층의 표를 많이 받을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카멜라 해리스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거의 확정이 되고 나니까 확정은 된 겁니다. 공식적인 절차만 남아있어요. 8월 19일부터 22일까지의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확정이 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왜 이 사람 잘못 뽑은 것 아니야 하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성들에게는 인기가 없습니다. 항상 여성들에게 뭐 세대갈이야 말대갈이야 내 입맛에 맞겠어? 내가 어떻게 저런 여자한테 성폭력을 저지를 수가 있겠어? 이런 식으로 아니 저 여자는 팍스의 그 당시에 방송 퍼스널리티였어요. 저 여자는 지금 눈에서 저 피 나오는 것 좀 봐. 팍스의 방송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까다로운 질문을 한다고. 지금 생리 중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상대가 여자잖아요. 상상은 했었겠지만 꼼꼼하게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JD 벤스라는 이 오하이오주의 연방 상원의원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훨씬 더한 아주 여성들이 싫어하는 여성에 대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태여 여성에 대한 시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여자가 아이를 낳지 않으면 뭐 대통령 자격도 없다.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들을 뭐 아이가 없는 고양이 레이디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이를 낳은 사람은 투표권을 조금 더 줘야지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여성이 아무리 집에서 가정폭력으로 두드려 맞아도 이혼하면 안 되지. 너무 이기적인 거지.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고? 폭력보다도 더 나쁜 게 여자의 이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강간당해도 당연히 아이 낳아야지. 근친상간도 아이를 낳아야지. 하다가 최근에 부통령이 되고 싶어서 약간 그 입장을 뒤로 트럼프 정도 쪽으로 옮겨왔거든요. 여성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 전 대통령 여성들에게 인기가 없는데 해서 카멜라 해리스가 막상 딱 올라오고 나니까 야 이거 잘못 뽑은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하는 거죠. 또 있죠. 아니 트럼프를 뭐 미국의 히틀러라고 하더니 문화적인 무슨 마약 중독자라고 하더니 이게 말이 돼? 기회주의자 아니야? 그리고 뭐 오하이오의 블루칼러 노동계층을 대변한다고? 그거 거짓말이잖아. 자기는 실리콘밸리 사람들과 놀고 다니잖아. 돈도 그렇게 벌잖아. 와이프도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급좌적인 테크놀로지 회사를 변호했던 며칠 전까지 그런 변호사였잖아. 갑자기 이렇게 이 부통령 리스크가 공화당에 생겨버린 겁니다. 참 그리고 또 이런 점들도 있어요. 사실 카멜라 해리스가 아이를 낳진 않았지만 지금 남편이 먼저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이 자녀들이 있거든요. 사이가 아주 좋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이건 스텝마더들에 대해서 그리고 스텝맘과 스텝마더가 있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이게 좀 듣기에 굉장히 불편한 얘기죠. 미국에 그런 가정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아무튼 그런 점들도 있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사실은 여론이 되겠죠. 여론이요. 물론 지금은 여론이 약간 이 카멜라 해리스 쪽으로 갑니다. 그래도 여전히 트럼프가 우세하고 이 여론은 카멜라 해리스 입장으로 보나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으로 보나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약 100일 정도 남았는데 미국 선거 전의 100일은 영겁의 영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현재로서는요, 전국적인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높게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뭐 그러나 아직 굉장히 많이 해본 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젊은 층과 흑인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층과 흑인이 날이 가면 갈수록 하루 이틀 사흘 해리스 쪽으로 건너갑니다. 젊은 층은요. 바이든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 때 너무 중요했었던 사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와 겨룰 때 20%포인트 차이로 젊은 층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아서 당선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악시오스와 제너레이션 랩이라는 여론조사 기구가 함께 해봤더니 이게 지금 반대로 왔네요. 오늘 만약에 선거가 치러진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는가?
젊은이들 18살에서 34살. 이 세대 뭐 밀레니얼 젠지죠. 제너레이션 G. 이런 세대는 60%가 카멜라 해리스, 트럼프가 40%. 최근에 내려갔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하도 좀 안정적이지 못해서. 그러면 20% 예전 것 가지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아프리칸 아메리칸도 하도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캠페인이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히스패닉과 아프리칸 아메리칸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가 이런 말들 때문에 트럼프 쪽으로 좀 기울었거든요. 이게 카멜라 해리스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리고 에이시안 아메리칸 여자입니다. 미국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역사는 없습니다.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됐을 때는 인종 하나였죠. 이건 인종도 또 두 종류예요. 아프리칸 아메리칸, 사우스 에이시안이잖아요. 엄마가 인도계, 아빠가 자마이카계니까요. 게다 대고 여자예요. 야, 이건 대단한 거죠. 해서 이건 흑인표를 가지고 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경합주를 따로 보면 미국은 몇 개 주, 6개 주 내지 7개 주에서 미국 선거가 결정되는데 그 경합주에서 한 주, 위스콘신 주에서는 지금 해봤더니 해리스와 트럼프가 동률이고요. 나머지 주들에서는 애리조나주 하나만 오차범위 바뀐 5%포인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가고 그 밖에 무슨 다른 펜실베니아라든가 조지아라든가 네바다 이런 데서는 지금 거의 오차범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 많으면 3% 정도 트럼프가 앞서간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가만 보면요. 애리조나주에서 만약에 카말라 해리스가 부통령 후보를 선택을 한다면 있습니다. 그리고 마크 켈리라는 이 사람이 해군 조종사, 해군인가요? 해병대인가요? 해군일 거예요. 해군 조종사였고 우주인, 나사 우주인이었고 와이프가 가브리엘 기퍼즈라고 연방 하원 의원이었는데 마켓 앞에서 유세하다가 총에 맞았거든요. 그 뒤로 이 남편이 와이프 건강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본인이 정치에 뛰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하나 좋은 게 뭐냐면 애리조나가 국경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 국경 안에 대해서 비난을 한 사람입니다. 이게 카멜라 해리스가 바이든 대통령과 같이 행정부에서 부통령으로 일했기 때문에 좀 아픈 손가락이잖아요. 이민, 불법 체류자 문제가 이걸 이 사람이 커버해 줄 수 있어요. 애리조나주에서. 조지아주요? 조지아주는 2016년도에 트럼프가 이겼고 2020년도에 바이든이 이겼습니다. 이번에 조금 트럼프가 앞서가지만 조지아주가 유권자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끌리는 것 있잖아요. 같이 서름을 당해본 그런 여러 가지. 카멜라 해리스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는 것은 조지아주의 그 유권자들의 표를 가져가기 쉬운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추세 자체는 바이든과 트럼프가 겨뤘을 때보다는 카멜라 해리스가 들어오고 나니까 카멜라 해리스가 전체적인 유권자나 전국적인 지지율이나 또 어떠한 지역적인 경합주, 스윙 스테이트 층으로 보면은 젊은 층, 아프리칸 아메리칸, 아직 히스패닉에 관한 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유리하구나. 이것도 현재라고 말씀드립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결국은 카멜라 해리스나 도널드 트럼프나 무당파를 끌어들여야지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요, 절대로 변치 않는 그런 마가 운동 기반이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도 있지만 민주당은 그동안 좀 바이든 대통령 때문에 흔들렸고요. 무당파가 누구를 결정하느냐인데 그동안은 무당파가 바이든 대통령은 거의 선거 유세를 안 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독설과 같은 거 이런 것에 길들여졌다가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좀 정상적인 말을 하고 있거든요. 정상적인 후보 캠페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러나 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카멜라 해리스가 나중에 들어왔으니까 트럼프에게 이길 수 있을까? 질까? 이길 수 있는 이유와 질 이유를 여러 매체를 종합을 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길 수 있는 이유 첫 번째, 민주당이 뭉쳤다. 긴 말 안 드립니다. 두 번째, 나이 이슈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유리해졌다. 세 번째, 트럼프도 인기가 없다. 바이든이 인기가 더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민주당의 최고 이슈가 낙태입니다. 이 낙태에서
카멜라 해리스가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죠. 지금까지 해왔던 일도 그렇고 여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통령으로 재임하던 도중에 최초로 낙태 클리닉을 방문한 최초의 부통령입니다. 카멜라 해리스가. 그러니까 바로 선거 캠페인 하면서 연방 대법원에서 낙태의 자유를 과거로 돌려놓으려고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 의도적으로 그 같은 3명의 대법관을 지명을 해서 그래서 낙태가 뒤집힌 것이다 라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여성들이 와 하고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 또 카톨릭이었잖아요. 종교가 카톨릭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지만 제가 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카멜라 해리스는 아무런 부담이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지금 중요하고요. 그러면 카멜라 해리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질만한 이유, 트럼프만 인기 없는 게 아닙니다. 카멜라 해리스도 비호감도가 높습니다. 정치인들은 그냥 밑바닥부터 계속 와서 대선 후보가 되거나 아니면 가족, 로열 패밀리여서 아버지 부시와 아들 부시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본인이 너무너무 카리스마가 있어서 그 카리스마가 있어서는 본인이 밑바닥부터 한 사람은 바이든이고 카리스마가 있어서는 버락 오바마와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정치인으로서. 카멜라 해리스는 그건 없습니다. 지금 밑바닥부터 온 사람이긴 한데 그 같은 카멜라 해리스도 그런 카리스마, 호감도가 굉장히 낮다는 게 질 수 있는 이유고 두 번째는 2020년도에도 바이든과 예비선거를 하다가 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선거 유세할 때 보니까 뭐 말을 웬만큼 한다 하는 게 중평이긴 하고요.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유권자의 편견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 있는 것. 미국 유권자들이 그냥 뭔가 좀 절제되지 않고 자제력이 없는 것 같은 트럼프 백인 남자를 뽑을래? 아니면 아프리칸 아메리칸, 에이시안 아메리칸 여성 대통령을 뽑을래? 여기서 편견을 과연 벗어버렸을까? 이건 정말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굉장히 미국의 한층 뭐라고 하나요? 당선이 되고 나면 업그레이드 됐다고 표현들을 하겠죠. 미국의 정체성에 있어서. 야, 이제 인종까지도 넘어설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상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점이 있고 네 번째, 카멜라 해리스가 트럼프를 넘기 힘든 것은 민주당의 이슈 때문이죠. 이민이라든가 바이든 대통령 초기에 인플레이션 굉장히 높았었던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카멜라 해리스가 새로 등장했기 때문에 그럼 이 상황에서 카멜라 해리스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반대로 얘기하려면 트럼프가 지지 않으려면도 될 수 있겠죠? 우선 부통령 후보 선정을 아주 잘해야지 되고요. 뭐 경합주인 펜실베니아 주지사 좋습니다. 뭐 조시 샤피로 같은 사람, 경합주인 애리조나주의 마크 켈리 연방 상원의원 같은 사람, 아니면 경합주는 아니지만 켄터키라는 아주 보수적인 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던 사람을 떨어뜨리고 2번이나 당선이 돼서 주지사 가운데서 가장 인기가 있는 켄터키 주지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한다, 뭐 이런 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백인 노동계층에게 어필하는, 여기가 이제 카멜라 해리스가 바이든 대통령보다 조금 약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젊은 사람과 아프리칸 아메리칸 표는 모으고 있지만, 그럼 백인 노동자 계층 하면 뭐 글쎄요, 뭐 아일랜드계나 뭐 이탈리아계도 될 수 있겠고요. 뭐 이름이 라스트 네임이 뭐 마크 아니면 앤디 이런 사람으로 찾는다던가, 이제 그렇게 되면은 괜찮을 것 같고,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지 되는데, 부통령 후보는 대통령 후보와 뭐 말하자면 뭔가 그 화학작용이, 케미스트리가, 코드가 맞아야지 되겠죠. 근데 카멜라 해리스가 잘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부통령을 해봤기 때문에 드라마를 만들지 않고 자신의 아젠다에 너무 집중해서 내가 이 다음에 대통령이 돼야지, 그러지 않을 사람. 이게 지금 사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택을 한 J.D. 벤스라는 오하이오주의 연방 상원 의원은 당연히 본인이 트럼프가 나이도 많고 하니까 다음에 내가 대선에 나갈 거야 하는 그런 것에 집중을 할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카멜라 해리스의 이런 지금부터의 시작은 부통령 후보 찾기, 그리고 이제 검사 출신이라는 앞서 조금 말씀드린 그런 리스크를 어떻게 빠져나가냐. 검사라는 것은요, 미국에서도 이런 게 있습니다. 공화당이 법과 질서를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앞바당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앞바당, 법과 질서, 가차 없어. 그러면 엄마당은 뭐냐?
범죄를 저지르긴 저질렀는데 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때까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그랬어. 알고 보면 저 사람도 불쌍해 피해자야. 이게 엄마당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 트럼프에 대해서도 내가 검사였기 때문에 당신이 저질렀던 모든 여자에 대한 사업하면서 저질렀었던 모든 그 범죄를 나는 다 알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트럼프 한 사람에 집중해서 엄마당, 아빠당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아젠다를 가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 캠페인을 주도하면서 희망보다는 분노, 복수, 어두움을 많이 줬으니까 카멜라 해리스가 반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카멜라 해리스는 우리 민주당이 이걸 잘했어요 하는 것보다는 트럼프에 포커스를 두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잘한 것도 많이 있지만 기간산업, 세계 다른 나라와의 화합, 기후변화에 대처한 등등이 있지만 그래도 약한 고리가 분명히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젊고 뭐 합리적인 말을 하는 카멜라 해리스가 선거 유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트럼프 이런 분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민주주의가 위험한데 이렇게 나가는 것이 어떤가? 이기려면은 트럼프에 대한 심판을 해야지 바이든에 대한 뭐 우리가 이런 걸 잘했어요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희망을 주고 아무튼 뭐 토론 준비됐다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보면은 해리스가 좋아 보이지만 아직도 지금 현재 해리스가 트럼프에 비해서 약자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카멜라 해리스가 뭐 웃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니요. 웃는 게 어때서요? 웃는 것을 장점으로 가지고 가고 오히려 여러분들 트럼프 전 대통령 웃는 거 보셨어요? 트럼프의 조카 메리 트럼프가 책에 쓴 건데 그 아버지인 트럼프의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가 아들에게 웃는 것은 자신을 약하게 보이게 하고 어떤 식으로든 경계를 딱 허물어뜨리는 거고 통제력을 좀 잃는 것이니까 절대로 넌 웃어서는 안 돼.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설정이. 그러니까 반대로 가야죠. 반대로 뭐 보드랍기도 하고 하면서 트럼프의 어떤 나쁜 것에 포커스를 두는 거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